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17일 날 새벽 3시, 이제 오늘 저녁 새벽 3시에 이제 FOMC가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뭐 사실 지금 FOMC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지금 뭐 중립국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라는 뉴스 때문에 뭐 사실 지금 미국 선물 그리고 유럽 쪽 증시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할 때 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중국 증시 뭐 급락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뭐 조금 이따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목이 이게 미세먼지가 좀 안 좋을 때마다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오늘 진행 같은 경우에 뭐 증시 움직였던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피 200, 코스닥, 일중 수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약간 좀 오류가 나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냥 오늘은 밸류에이션 차트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인 이제 일드갭과 이제 페드 모델 같이 한번 코스피, 코스닥, S&P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제조업, 비제조업, 한국 뭐 수출액 전년 동기비, 그리고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이제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하일드 스프레드 같이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 이제 M2 대비해서 S&P, 뭐 나스닥, 그 다음에 이제 윌셔 시총 대비해서 M2, 그 다음 뭐 GDP 대비해서 윌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주택 지수 대비해서 S&P, 이렇게 지표들 미국 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쪽도 똑같이 관련된 지표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 M1 나누기 M2 뭐 증시랑 보면서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 뭐 코스피, 코스닥, 뭐 S&P, 뭐 나스닥, 비트코인부터 뭐 쭉 글로벌 차트들 다 같이 뭐 달러 인덱스나 뭐 금, WTI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 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랑 상대가치 평가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먼저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피 뭐 어제 나스닥이나 S&P 뭐 증시들 다 미국 쪽 특히 뭐 유럽이랑 같이 상승하는 거에 영향으로,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뭐 중국 쪽에서 뭐 약간 좀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 테크주들 관련해서 조금 이제 규제를 완화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시장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중국 증시 좀 반등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좀 같이 상승을 했었고요. 코스피가 약 한 1.4% 상승, 코스닥이 한 2.4%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 200이고요. 파랑 색깔과 빨간 색깔이 프로그램 순 매도 구간, 순 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 뭐 증시 움직임이랑은 거의 뭐 유사하게는 흘러갔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매 주체 자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76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뭐 거의 뭐 한 9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기관이 한 3,7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3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4,6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3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장중에 좀 매수를 하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가 사실 막판에 뭐 거의 다시 매도를 하면서 순 매수도로 좀 끝난 게 좀 눈에 띄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한 1,500억씩 매수를 했었고, 개인이 한 2,6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이 아니라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3월 만기 이후로부터는 시계열이 짧아서 이제 12월 만기로부터 이제 개인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7.7조 매수 중이고요. 뭐 기관 같은 경우 뭐 한 3.7조 매도 중, 외국인 같은 경우가 한 5.7조 정도 매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뭐 아직까지 여전히 매도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 선물 다 매도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선물은 이제 뭐 개인은 뭐 소폭 매도, 뭐 거의 소폭 매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거의 보합 정도 수준이고, 개인 같은 경우는 한 3.4조 매수를 하고 있어서 뭐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2015년부터 누적 수급도 개인만 사고 있어서 뭐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누적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개인만 사고 있는 뭐 시장은 뭐 당연히 좋지 않아 보이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오늘 좀 먼저 살펴보면 FOMC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일드갭이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는데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높을수록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저는 금리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절대적인 레벨 자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조심을 계속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페드 모델 같은 경우는 국고채 금리로 나눈 거고요. 뭐 요게 조금 금리에 더 민감한데 뭐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부담이다. 뭐 증시는 이렇게나 많이 빠졌지만 금리까지 같이 올라서 갔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부담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긴 시계열로 보더라도 코스피는 밸류에이션이 뭐 충분히 좀 부담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코스피 1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페드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밸류에이션 부담 당연히 1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둘 다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뭐 같이 돼 있는 이제 1갭 같이 한번 보시면은 원래 뭐 같이 가다가 뭐 조금 이격이 나고 있긴 합니다. 이제 이게 이때부터 이격이 나고 있는데 뭐 양적 완화의 영향과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했던 거뭐 영향이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자사주 매입은 더 이상 뭐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하긴 힘들고요. 뭐 예전에 이제 애플 제가 재무제표를 보여드렸기도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차입금을 이용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무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이격 자체는 메워질 거라고 보고요. 뭐 중기적으로 하락이, 저는 중기적으로는 더 간다라고 보는데 이제 곧 단기 하락 끝나고 반등한 다음에 더 크게 빠진다고 보는데, 그 시간에는 아무래도 미국 쪽의 낙폭이 훨씬 더 클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나라 다 뭐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많이 내려왔죠.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그래서 뭐 사실 밸류에이션이 참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뭐 휴전이 되든 뭐 확전이 되든 뭐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일단 증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신용잔고랑 일단 코스닥 신용잔고 합산치 같은 경우가 21조 한 4천억 정도 되면서 뭐 거의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줄지도 않았고요. 뭐 소폭 증가하는 모습 전주 대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고점 치고 사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그렇게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사실 신용잔고 추세 자체도 뭐 그렇게 판단은 되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국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가고 있으나 추세 자체는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반등 이후에 더 빠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용잔고 뭐 증감 속도도
이게 떨어질 때가 좋지 않은 건데 뭐 돈이 더 이상 못 풀린다는 거거든요. 신용장고로. 지금 뭐 그런 상황이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 지표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고요. 일단 뭐 내려가고 있는 추세여서 여기 닷컴버블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최고점 치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S&P, 뭐 나스닥 둘 다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셔 시총 대비해서 M2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기준 고점 치고 빠지고 있어서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윌셔 시총 대비해서 GDP 보통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죠.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최고점 사상 최고점 치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근데 다만 이 지표는 좀 금리가 반영되어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통화량 자체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금리나 뭐 조금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단점이다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S&P 대비, 그러니까 결국 주식 대비해서 주택가격 지수, 그러니까 주식 대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닷컴버블 때 주식이 고평가, 최근까지 주식이 고평가였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아직까지는 주식이 더 비싸 보인다. 다만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 데이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 같은 경우도 M2 대비해서 최근 고점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도 이제 주택 가격 특히 이제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딱 그냥 레인지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결국 부동산 대비해서 주식이 고평가 레인지 거의 한 요 정도 되죠. 뭐 요거는 조금씩 레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이제 내려가야 뭐 사실 주식이 정말 살만하다. 네, 뭐 꼭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뭐 요 정도면 주식이 그렇게까지 부동산에 비해서 엄청 싼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지 않나. 뭐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 많이 싸진 건 사실이지만 과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진 거지. 아직 뭐 엄청 싸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 뭐 증시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뭐 제가 계속 중국 증시는 좀 좋지 않다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이제 그 부분에 가장 컸던 게 M1 나누기 M2 이 유동성 데이터를 토대로 좀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M1 나누기 M2가 뭐 낮을수록 그냥 돈이 없다는 겁니다. 유동성이 이제 고갈이 됐다라는 말이고요. 2015년 7월 31일 정도 가장 낮았었죠. 최근 기준으로 최근 전 기준으로 그때 뭐 중국 증시 뭐 당연히 이제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부터 제가 계속 중국 증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뭐 급락을 하고 있죠. 뭐 오늘 반등은 했습니다만 뭐 낙폭 자체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근데 이렇게 M1 나누기 M2가 낮아졌을 때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돈 풀어서 올리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이때는 그래서 돈 풀어서 올라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은 다른 게 이때죠. 그때는 물가가 낮았습니다. 물가가 낮을 때였기 때문에 그냥 돈이 풀면서 물가도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는 괜찮았었어요. 왜냐면 물가가 낮았기 때문에 돈을 풀면서 물가를 올리는 게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물가가 낮아지긴 했죠. 근데 엄청 높은 수준이면 불명하죠. 이때가 너무 높았던 거지. 어느 누구도 지금 이 레벨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평균치에서 넘었던 적이 이렇게 뜨문뜨문 이 정도밖에 없는 지금 레벨이 물가가 이때보다 낮아졌다고 물가가 낮아졌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물가는 지금 너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뭐 완화 정책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한다면 물가는 더 갈 것이다.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설사 물가를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돈을 푼다고 해서 뭐 저는 그게
단기간에 뭐 증시엔 좋을 수 있겠으나 결국 물가 때문에 아마 경제 자체로는 더 난리가 나고 환율적인 측면에서 위안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 쪽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안 드렸었죠, 설명을. 그래서 한국 쪽 그럼 이제 수출액 전년동 기비랑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다 고점을 치고 이제 조금 모멘텀 자체, 추세 자체가 약화가 되고 있다.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경기가 좋아지던 그 강도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과거 고점들 다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어서 추세 자체가 좀 안 좋다.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S&P 같은 경우도 과거 고점 다 쳤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200일동평균선 뭐 넘어가 있고요. 122동평균선도 넘어가 있고 52동평균선도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장기, 단기, 뭐 중기 다 위험 선호에서 이제는 위험 회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 자체는 좋아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너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냥 FOMC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뭐 일단 뭐 FOMC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제 방송을 자주 듣는 분들이시면은 이제 뭐 거의 달달 외울 정도 수준이 되셨겠지만 뭐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솔직히 뭐 금융시장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지금 통화정책과 향후 통화정책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매크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양적 완화 자체를 좀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고 이제 향후 예상이 되는 양적 긴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양적 완화를 알아야 양적 긴축을 알겠죠. 그래서 일단 뭐 양적 완화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목적 자체는 상업은행의 보유 현금 확대입니다. 일단 이게 목적이고 시작은 연방준비은행에서 이건 시작을 합니다. 그냥 뭐 단순하게 양적 완화는 그냥 연방준비은행이나 뭐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매입하는 거야 라고 이제 아시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경제나 이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국채를 매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국채를 매입하는 거고요. 근데 국채를 매입을 하는 만큼 누군가는 팔겠죠. 그럼 판 사람은 현금이 생깁니다. 백이 생기겠죠. 그럼 이거를 은행에 당연히 맡기겠죠. 은행 시스템을 이용할 테니까요. 그러면 은행에 예수부채가 생기고 은행은 현금이 생기는데 그 현금을 지급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다시 재해치를 하면서 뭐 사실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가지 않았죠. 그래서 양적 완화는 실물 경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는 영향이 전혀 없고요. 근데 은행 자체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증대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채권도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뭐 비트코인도 다 올라갈 수가 있었죠. 2008년도 이후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뭐 2022년 뭐 한 21년 말까지만 해도 참 이제 행복한 즐거운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적 이제 그 테이퍼링과 양적 긴축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서 금융시장이 지금 삐걱삐걱 되고 있는데 그럼 양적 긴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양적 긴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냥 자산 매입 축소 아니면 자산 매입 축소를 뛰어넘어 테이퍼링을 넘어서 자산 이제 감소 이제 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거 아니면 이제 뭐 재투자를 안 하는 거 자산을 줄이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는 순서가 연방준비은행이 그냥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출자, 처음에 대출자나 이제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소비자가 소비를 하거나 대출을 합니다. 그냥 대출을 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차입금이 100이 늘고 현금이 100이 생기고 그걸 뭐 투자나 소비를 할 겁니다. 그럼 100이 차입금이 생기니까 은행이 100이 대출을 해주겠죠. 대출을 뭔가 돈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급준비금 연방준비은행에 막힌 거를 빼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 은행도 자산에는 변화가 없고요. 그냥 계정만 바뀐 거죠.
근데 100을 인출을 하니까 연방준비은행이 부채가 주니까 자산을 줄여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능동적으로 우린 자산을 축소할 거야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토대로 연준이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이 되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는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물 시장에는 유동성이 흘러가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발생이 되게 되고요. 실물 경제에서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은 빠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이 아니라 이제 디플레이션, 오히려 증시나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양적 긴축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물가를 더 올리는 역할을 하고, 이 양적 긴축이 되는 걸 어느 정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장치가 금리를 인상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지급준비금을 연준에 맡기는 거나, 그러니까 은행도 결국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국채를 투자하거나 지급준비금으로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를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급준비금 금리가 지금 0.15%예요. 국채는 0.5에서 한 대충 한 2.1 정도, 만기에 따라서 한 2.3까지도 가겠네요. 30년짜리 가면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냐입니다. 대출은 한 3% 정도, 미국 기준으로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출이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은행이.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연방준비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더 쌓게 하기 위해서는 지급준비금 금리를 높여주면 되겠죠. 지급준비금이 예를 들어서 2%면 대출 3% 하는 것보다 그냥 안전하게 연방준비은행에 맡기겠죠. 그게 이 금리가 사실상 IORB라고 해서 기준금리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상 기준금리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기준으로 이 지급준비금이 덜 빠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올리는 거다라고 보셔도 요즘에 이제 통화정책이 양적 완화 시대에는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25bp를 올릴 것이냐, 50bp를 올릴 것이냐, 그리고 이제 양적 긴축은 언제 할 것이냐인 건데요. 결국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적 긴축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일단 25bp, 50bp를 올리는 게 매우 단기적으로야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한 3%까지만 올릴 거야, 아니 한 2%까지만 올릴 거야, 올해 4번, 내년 3번, 20 몇 년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죠. 금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통화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겠습니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물가를 여기 정도로 유지하겠습니다가 통화정책의 목표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2% 정도죠. 중요한 거는 그럼 그 2%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물가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를 예측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볼커 시대, 이제 폴 볼커 시대에는 금리를 20%까지 올립니다. 근데 금리를 2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1970년도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때 당시 성장률도 3%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성장률이 더 높죠. 코로나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꼭 안 온다라는 보장도 아니고, 제가 20%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금리라는 거는 물가가 잡을 때까지 일단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지금 금리를 0.25를 올려서 물가가 안 잡힌다면 사실 뒤에는 더 큰 후환이 이제 기다리고 있을 거다가 일단 첫 번째고, 일단 그래서 지금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큰 그림으로 결국
소말 판매, 수요와 공급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소말 판매가 결국 수요고요. 이때가 이 상업 생산이 이제 공급입니다. 뭐 이건 이제 진짜 그냥 투자고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수요와 공급은 꽤나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꿔 놓았죠.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되게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격리가 되고 나고 하다 보니까 뭐 인테리어도 많이 했고 뭔가 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삶의 의미가 달라지신 분들이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좀 욜로가 많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해서 저축보다는 오히려 뭐 투자를 해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상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 공급은 그렇게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공급 병목 하지만 공급 자체가 그렇게까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사실 다만 공급 자체가 과거 상승 추세까지는 따라가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났던 거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물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되지 않는 이상 물가 상승 압력은 계속될 것이다가 일단 첫 번째고 폴 볼커 시대 때에도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수요 자체가 공급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당연히 문제가 됐었던 것은 공급량이 더 많았죠.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져야 물가가 낮아지는 그런 디플레이션 상황이 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수요가 너무 강하다. 공급은 적은 건 아니지만 일단 많이 못 올라갔던 거고 공급이 못 올라가고 수요는 너무 많이 늘었다가 일단 첫 번째고요. 수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향후에는 투자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겠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든 투자를 하든 이제 뭘로 할까요? 결국 뭐 빚을 많이 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빚을 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이 빚을 지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출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데이터 상으로도 실제로 대출은 증가하고 있죠. 대출 증가율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딱 2021년 한 5월 정도 부근부터 하거든요. 요 때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이따 설명할 때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 때부터 해서 대출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이제 사실 사람들이 연방준비은행 총 자산은 많이 보는데 이게 더 중요한 부채는 잘 안 봅니다. 근데 부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부채가 이제 총 4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제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부 일반 계정, 리버스 레포라고 하고요. 이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TGA라고 합니다. 영어 약자로 해서 뭐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 해서 하는데 뭐 보통 그냥 리포트에 이제 TGA라고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굳이 영어로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게 뭐 리포트를 보실 때 이제 아실 수 있어야 되니까 TGA라고 좀 많이 하고 이 리버스 레포를 보통 이제 리포트에 이제 RRP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요 두 개는 잘 안 나오고요. 이제 여기는 그냥 한글로 많이 나오고 아무튼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유통통화 같은 경우가 그냥 이제 진짜 프린트된 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급준비금이 이제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연방준비은행이 아니죠. 은행이 연방준비은행에 이제 예치한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TGA 재무부 일반 계정이 이제 미국 이제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이제 세수를 거둔 이제 현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버스 레포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금융 시장에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빌린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4개로 이루어지는데 뭔가 조금 모양이 이상해지는 게 요때부터입니다. 실제로 그게 아까 한 2021년 작년도 한 5월 정도 그때부터고요. 이제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뭐 소비가 뭐 많이 증가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하면서 지급준비금이
양적 완화를 하는 거에 비해서 증가를 안 하는 겁니다. 양적 완화를 하면 자산이 증가를 하니까 이제 자산이 증가한 만큼 부채가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이 원래 지급준비금이 증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은행이 안 증가시키는 거죠. 대출한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증가시켰어야 되고요. 그게 이제 RRP, 연방준비은행이 그냥 단기로 돈을 빌려서 이제 양적 완화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필요성은 이때부터 이미 사라졌었습니다. 2021년부터. 근데 왜 계속 했을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연준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회 있을 때 드리도록 하고 설명은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사실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RRP라는 계정으로 이제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 자체는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출을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급준비금 그냥 계속 늘리면, 그러니까 이 RRP 계속 늘리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못 늘리니까 테이퍼링을 했던 거고, 이제 향후에는 양적 긴축까지도 가는 건데, 그럼 이제 왜 RRP는 계속 늘리지 못할까? 그냥 RRP 계속 늘리면 양적 완화 그냥 평생 해도 되는 거 아닌가겠지만,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게 단기 금융 시장하고 좀 연동이 됩니다. 이제 RRP라는 게 단기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돈을 빌리는 거다 보니까 단기 금융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줍니다. 단기 금리가 이제 너무 튀어버려가지고 아예 그래프 자체가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넘어간 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단기 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거라고 했죠. 연준이 이제 달러를 빌리고 국채를 담보로 주는 겁니다. 국채고요. 근데 달러를 계속 빌리다 보니까 단기 금융 시장에 돈이 떨어지겠죠.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금리는 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리가 튀는데, 이 T빌이 이제 국채 금리고요. 이 국채 금리가 IORB, 사실상 이게 기준금리고요. 지급준비금에 불이하는 금리가 이제 IORB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기준금리고요. 얘를 이제 넘어가는 순간 사실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압력은 당연히 커서 너무나 많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당연히 금리 인상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현상 때문에 RRP가 계속 증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기 금리를 띄우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이제 또 FOMC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은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증시가 낙폭이 꽤 컸죠. 저점 기준으로 나스닥 한 마이너스 27%까지도 갔었으니까 좀 빠졌으니까 이제 그 파월 풋, 연준 풋, 연준이 우리를 좀 구하러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게 어렵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예대율 자체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예대율이 다 100%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이상 대출이 못 나가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 물가는 당연히 날아갈 거는 너무나 뻔한 얘기고요. 거기다가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나가겠죠. 대출이 이렇게 날아갈 겁니다. 얘들이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럼 물가는 더욱더 빨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제가 불가능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증시가 폭락해도 제가 생각하기에 증시가 마이너스 50%가 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70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먼저 해결이 안 되면 연준은 아마 구원투수로 나서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 연준은 통화정책을 하는 기관이지 주식시장을 방어하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마치 그럴 수 생각하실 수가 있죠. 코로나 때도 연준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자체도 일단 예대율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았었고요. 솔직히 75%였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건 물가가 낮았으니까요. 그때는 뭐 물가를 그냥 데이터를 보시면은 뭐 그때 물가가 뭐 이 정도 이때 되죠? 이때 2020년 3월 뭐 요 정도 20년이 아니죠.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제 뭐 요 정도 때죠. 이때 물가랑 지금 물가랑 뭐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과연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을까? 다시 증시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일단 불가능하다 보고요. 거기다가 이제 윌러 연준 이사가 얘기를 했듯이 뭐 사실 연준 총 자산을 GDP의 약 한 20%까지는 감소를 시켜야만 합니다. 실제로. 결국에 이제 그래야 뭐 나중에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라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들고 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한 39%까지 갔던 거를 다시 20%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과거에는 뭐 여기 27%까지 갔다가 한 18%까지 낮췄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가 이제 지급준비금을 한 12조 달러에서 정도를 이제 감소를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소해야 될 양이 총 4.4조 정도 됩니다. 네, 이 지급준비금이 떨어질수록 물가에 압력을 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물가에는 올라가는데 1.2조가 떨어질 때만 해도 미국채 30년이 3.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3.3%까지. 근데 이제 4.4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흘러나오고 이때는 미국만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했었지만 지금은 글로벌하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많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과연 앞으로의 물가는 어떻게 될까? 뭐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기저효과 때문에 기고효과 때문에 이제는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어제 PPI처럼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모습처럼요. 결국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연준이 뭐 또 이번에 0.25를 올리든 50을 올리든 뭐 사실 뭐 양적 긴축을 언제 하든 어찌 됐던 간에 저 매는 언젠가는 맞아야 된다. 그리고 뭐 그렇게까지 많이 남은 것 같지도 않다. 왜냐면 대출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뭐 이제 과거 뭐 주식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 뭐 이제 실질 금리랑 보는 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발로 사실 유가 올라가면서 BEI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금리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실질금리가 또 다시 재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는 뭐 저는 일단 뭐 초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뭐 조금 중기적으로는 저는 반등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만 뭐 초장기적으로는 매우 안 좋게 보고요. 일단 뭐 그렇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술적 분석할 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볼 때 코스피 200으로 일단 먼저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는 이제 외환위기 시점부터 해서 이제 엘리어트 파동부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다 건버블 때까지가 1파, 다 건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이 4파, 그 다음에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가 큰 1파 완성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파, B파, C파,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등했었던 거 작년 1월 정도죠. 그러니까 1월이 아니라 2월 정도까지 반등했던 게 이제 3회 1파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3회 2파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점부터 여기 이제 저점 그어서 채널링을 좀 해보면은 뭐 거의 딱 닿는 부분에서 증시 조정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채널을 유효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3-1파, 3-2파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로부터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한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고 여기 2파랑 여기 4파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에다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제 고점 잘 닿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5파가 채널이 확실하다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오파 고점 치고 여기 채널 깨지고 깨질 때 뭐 2번 정도의 이제 매도 기회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파가 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ABC 하락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A파, B파, 이제 C파였다라고 보고요. 이 ABC가 이제 큰 A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오파부터 여기 이제 B파 고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A파 저점에다 올려놓으면 C파를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여기가 1, 2, 3, 4, 5였는데 여기가 이제 깨질 때 5가 거의 끝났구나 알 수 있고, 이제 재차 반등할 때 5가 확실히 끝났구나 라고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큰 B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A가 끝났으니까 큰 B가 오겠죠. 그거는 이제 여기 이제 4파의 저점과 A파의 저점을 그어보면 이제 이게 깨질 때 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좀 이제 속임수로 내려오긴 했지만, 아까 이제 지워지긴 했지만 요 채널이 이제 깨질 때 요때 확실히 C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BC 이후에 여기가 ABC로 B가 나오고,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는 저는 CA라고 보고요. CA 이제 1, 2, 3, 4, 그 다음 15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다 라고 보여지고, 일단 뭐 여기가 파동이 그렇게 잘 읽혀지진 않아서 마지막 우파가,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채널을 그을 수 있거든요. 여기 2고 여기가 4니까요. 2랑 4를 그어서 3에다가 채널을 이제 올려보면은 뭐 맥스 많이 빠지면 뭐 여기까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락은. 근데 막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가 A파고 여기가 B파면 C가 보통 최소 뭐 꼭 100%는 아닙니다만 보통 A파 정도까지는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A파만큼만 빠진다고 치면은 한 333 정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333 정도면은 뭐 그냥 이 정도면 만족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그냥 과거 했던 게, 뭐 저는 뭐 그냥 레버리지를 잘 쓰는 편이라 뭐 이제 주식담보대출 뭐 진짜 앵간한 레버리지 뭐 정말 들으시면 뭐 놀라실 만큼 금액을 크게 해서 이렇게 상승할 때 레버리지 베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점을 치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니까 이때 풋옵션을 매수를 해서 이때 조금 해지를 해서 크게 수익을 거두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당연히 항상 맞는 게 아니니까 여기 이제 올라갈 때 좀 너무 빨리 이제 내려갈 거다 판단을 해서 이때 또 숏을 했다가 요때는 또 좀 손해를 봅니다. 그랬다가 재차 6월 25일, 이건 날짜도 기억을 하는데, 이때 롱이랑 숏이랑 다 이제 양쪽으로 양방향 베팅을 해서 해지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갈 때 한 방향 이제 밑으로만 베팅을 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얻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하다가 다시 이제 내려갈 때 다시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제가 팔았다 살았다 팔았다 샀다 하는 중이지만 일단 중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들고 가고 있긴 하고요. 일단 뭐 조금 간만에 그냥 미세 파동을 한번 보면은 마지막 5파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게 5파의 1파, 이게 5파의 2파, 이게 5파의 3이고, 그러니까 3의 아마 1이라고 보고요. 아마 이게 3의 2고, 그러니까 5파의 3의, 여기서 그냥 쓰는 게 낫겠죠? 5파의 3의 2라고 보고, 이게 5파의 3의 1이고, 이게 5파의 3의 2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마 FOMC가 시장 결과가 안 좋아서 좀 빠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널링을 해봐도 보면은 아까 이제 그거를 채널링 이렇게 해보면 뭐 이렇게 그어도 이렇게 긋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채널이, 제가 아까 잘못 그었었네요. 채널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채널을 뭐 요때 잠깐 넘긴 했지만 요때 잠깐 넘었던 거고, 오늘도 뭐 딱 그냥 다 있는 수준이어서 뭐 저는 뭐 오늘 반등이 거의 끝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전환선 자체가 내려갈 거고요. 이제 내일부터, 왜냐면 여기 내려갈 거니까요. 내려가면서 같이
얘가 끌어내리지 않을까. 저는 증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작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래량 자체 너무 없었고 수급 자체도 좋지 않은 거래량, 외국인 다 끌어올리다가 선물로 막판에 이제 패대기 친 거를 봤을 때 그렇게 수급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국내 쪽을 생각하는 거는 국내가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S&P나 다우 같은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유럽을 봤을 때도 그렇고 더 빠질 것 같다.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냥 더 빠진다라고 봅니다. 아마도 저는 이게 A, B, C, A, B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에 이제 한 파동 정도지 않을까. 이제 5가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쪽 보시면은 S&P 쪽 오늘도 반등이 큰 편인데 일단 여기 2009년도 바닥부터 해서 장기 파동부터 살펴보면 여기까지 1파, 2파, 여기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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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로 3파, 그 다음 트라이앵글로 4파.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딱 잘 맞거든요. 1, 2, 3, 4, 5. 딱 이게 그 수열로 하면은 딱 정확하게 피보나치 비율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딱 쐐기 모양 완벽하게 완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5파가 가고 나서 아마도 이제 이렇게 A, B, C로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다 보는데 일단 이건 내려가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A의 바닥은 일단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5파부터 해서 좀 살펴보면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마지막 연장이 됐던 거고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여기까지가 이제 5파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 B, C, A 나오고 A, B, C, B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가 5파로 구성되다 보니까 1파, 2파, 3파, 4파 나오고 이제 5파는 또 5파로 구성이 되겠죠. 당연히 3파도 그렇고 1파도 그렇고요. 마지막 5파니까 여기가 이제 5의 1이고 5의 2고 그 다음 5의 3이 또 5파로 구성되잖아요. 1, 2, 3, 4, 5로 3이 완성이 되고 5에 그럼 또 다시 4가 나오고 지금이 아마도 5의 1파 이게 A, B, C로 이거나 아니면 1파, 2파 저는 일단 이렇게 둘 중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5파 그러니까 1파, 2파 그 다음에 얘 3의 1, 3의 2 정도 3의 3, 3의 4, 3의 5 이런 식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일단 채널을 두 개 그을 수 있죠. 큰 2랑 큰 4가 있죠. 큰 2랑 큰 4가 있다 보니까 큰 2랑 큰 4를 그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3 위에다 올려놓으면 여기까지 빠진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5에 5까지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는 채널을 하면은 2가 여기죠. 2랑 4랑 그거 보면은 4가 여기니까요. 여기까지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안전하게 저는 여기까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또 이 채널링상 보면은 이 채널이 이제 또 다였잖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를 오늘 넘지 못하고 다시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 그러니까 내일보다는 모레가 되겠네요. 내일 모레부터 이제 또 기준선 방향도 하락하는 거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이제 5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바닥을 그러니까 1, 2, 3, 4, 5 모양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가 이제 5파로 이제 이렇게 그냥 끝났다라고 하기엔 전저점을 깨지진 않아서 무조건 깨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높은 확률로 깨는 경우가 많은데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국내 쪽도 더 하락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나스닥 같은 경우엔 깼습니다. 전저점을 깼는데 다우랑 S&P는 깨지 않아서 그걸 봤을 때 아마도 나스닥도 이게 그냥 A 다음에 A, B, C, B 1, 2, 3, 4 5에 1, 2 1, 2, 3, 4, 5, 3, 4 그 다음에 5회 5에 1 이게 1이죠. 그러니까 1, 2 정도거나 아니면 1, 2 그 다음에 이제 3회 1, 3회 2요 정도
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락은 저는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하락 자체는 이제 거의 정말 끝나가는 단계다. 이번에 한번 좀 패닉으로 오고 끝이 날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기간 자체는 하락 기간이 그렇게 크게 남진 않았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비트코인 자체도 여기 이제 마지막 파동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도 1파, 2파, 3파, 4파, 5파 치고 나서 이게 아마 1, 2, 3, 4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게 근데 뭐 3이 좀 짧아 보이긴 하는데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 뭐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네 파동이었다가 일단 여기 파동이 이렇게 1파, 2파, 뭐 3파에 1, 2, 3 이렇게 해서 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게 이거보단 저는 업비트 걸 보는데 여기랑은 조금 사실 차트 모양이 달라서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업비트 걸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 뭐 전환선 기준선 모여 있는 것도 그렇고 밑으로 뚫리냐 위로 뚫리냐가 중요한데 뭐 저는 좀 밑으로 이제 뚫릴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증시 올라가면서 기준선을 내려오긴 했지만 뭐 저는 여전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생각은 하고요. 빅스도 일단 여기는 여전히 일단 기준선 위여서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증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는 아니지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반등은 했지만 뭐 좀 아직까지는 하락이 한 방 정도 저는 좀 더 남아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반등을 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여기 5파고 좀 치고 A파, 그 다음에 A, B, C로 B파, 1파, 2파, 3파, 4파라고 봅니다. 그래서 5로 한 번 더 크게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항생 쪽 같은 경우도 뭐 정부 발언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뭐 일단 뭐 아직까지 반등이 저는 끝난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한번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인 모양새고요. 결국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모양새도 결국 한 번 이렇게 더 빠졌다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크게 반등하리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좀 크게 빠지리라 봅니다. 빠졌다가 크게 반등했다가 다시 좀 빠지는 모습 그려지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뭐 소폭 좀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뭐 추세가 아직까지 꺾인 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외환 쪽은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긴 해서 일단 뭐 차트 자체로는 볼린저 밴드 넘어갔다가 들어와서 전환선까지 왔으니까 1차적인 여기서 지지가 안 되면 기준선에서 지지를 해야 되고, 거기까지 지지가 안 되면 좀 빠질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도 볼린저 밴드를 타다가 이탈은 했지만 뭐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어서 뭐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보조지표는 조금 과열했다가 해소가 돼서 좀 안 좋은 모양새긴 합니다. 그 다음 뭐 WTI도 뭐 133까지도 갔다가 뭐 지금 뭐 다시 이제 뭐 협상도 잘 된다라고 하면서 빠지고 있긴 하고요. 뭐 중국 쪽 뭐 셧다운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그 연준 쪽 부의장 분이 이제 되게 이제 막 친환경을 이제 극찬하시고 친환경 쪽으로 가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고 뭐 당연히 이제 공화당에서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좀 자진 사퇴를 하게 돼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 좀 유가 쪽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바이든 정권 들어선 이후로 이제 신규 셰일 쪽 신규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불가능해서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을 거의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쪽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완화가 됐던 거를 반영한 게 아닌가 시장 쪽에서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빠졌다가 뭐 저는 결과적으로는 유가는 좀 더 간다고 봅니다. 일단 근데 이제 조정이 뭐 이렇게 왔다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중기적인 파동 자체로는 좀 더 사실 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오는데 뭐 사실 금은 저는 좀 빠진다고 봅니다. 뭐 금은 뭐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뭐 저는 좀 빠질 거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제 ABC로 좀 크게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실질 금리랑 반대로 가는데 실질금리가 뭐 저는 지금 이제 낮잖아요. 이게 한 1%까지는 간다고 봐서 10년물 기준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가고 나서 뭐 금은 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최고치까지 왔는데 뭐 조정을 갔다 올라가든 뭐 저는 사실 뭐 결국 금리 자체는 더 튄다라고 봅니다. 물가 압력은 너무 높기 때문에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지금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뭐 당연히 결과론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게 단기 추세는 모르겠지만 뭐 결국에는 지금 물가에서 2% 금리는 너무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뭐 오늘 키스콜링스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기다리던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회사 한국철강 이제 자사주 소각 7.82% 발행 주식 대비 있었고요. 키스코는 그보다 이제 큰 12.45%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뭐 기다리던 이제 소각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증시가 주식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루했던 이제 구름대 이제 다 깨버리고 전환선 기준선 올라가고 뭐 딱 좋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조정 살짝 줬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한번 줬다가 이제 가는 게 뭐 저는 제일 베스트라고 보고요. 뭐 계속 가도 나쁘진 않겠지만 보통 이제 조정은 한번 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컵형이라고 많이 하긴 하죠. 이제 그런 패턴을. 왜 그렇게 패턴이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기는 되니까 이제 그런 패턴이 유명하긴 한 건데요. 실제로 보통 그렇게 많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상관없이 뭐 결국 좀 그게 이제 초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으로는 결국 뭐 갈 수밖에 없는 이슈다. 왜냐면 마치 그런 거지. 밸류에이션 얘기부터 설명을 하면은 키스콜링스가 밸류에이션이 지금 현재 주가가 17,500원인데 뭐 솔직히 내재 가치로는 73,000원까지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못 갔던 이유는 결국 대주주가 안 올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안 올리고 있었는데 결국 소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냥 실질적인 거로는 소각을 하나 안 하나는 사실 경제적인 실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소각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자본이 감소되어 있던 건 똑같고요. 어차피 배당을 줘도 자사주에는 배당금 안 주잖아요. 어차피 자사주는 원래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는 회사들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키스코처럼 값이 이렇게 싼 상황에서 자사주를 매각할 리는 제로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상 뭐 경제적 실질 자체는 변화는 없는데 가장 큰 거는 일단 대주주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주주 환원을 하려고 한다라는 그 의지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키스코는 그것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게 일단 점점 되고 있다. 예전에 이제 2017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액면 분할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하고 뭐 그리고 이제 한국철강 지분 매입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느리지만 한 스텝 한 스텝 그래도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긴 하다. 근데 느리긴 느린 건 또 사실입니다만 근데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다. 제가 봤을 때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뭐 긍정적인 모습을 좀 더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좋게 봅니다. 뭐 단기적인 하락은 언제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얘기를 안 드렸었지만 제가 뭐 파생으로 생각보다 많이 좀 크게 벌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좀 주식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좀 파생 쪽 비중은 살짝 줄이고 주식 쪽을 좀 대거 매수를 하면서 GS도 또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키스코, 현대해상, 우리금융지주, GS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서 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는 차트 모양새라고 봅니다. 일단 뭐 볼린저 밴드를 타다가 이탈하기도 해서 근데 아직까진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어서 추세상은 문제 없지만 뭐 단기적인 하락도 가능하겠다. 근데 뭐 굳이 추세가 꺾인 게 아니어서 뭐 매도하기도 애매하고 근데 중요한 건 어차피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싸기 때문에 어차피 간다. 금리는 전 어차피 올라간다가 보고 밸류에이션도 쌌기 때문에 뭐 솔직히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DB 손해보험은 그냥 피어 느낌으로 들고 있긴 하지만 들고 있지는 않지만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밸류에이션이 현대해상보다는 비싸기 때문에 뭐 굳이 들고 있기보다는 현대해상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여기 120일 정도에서 지지 보이고 나서 구름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기준선만 넘어가면 다시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뭐 차트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긴 아주 나쁘지도 않은 그 정도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도 할인율이 뭐 과거 대비해서 쭉 빠져서 비싸 보이긴 하나 이게 퍼센트로 봤을 때는 충분히 싼 것 같다. 여전히 저렴한 밸류에이션이다. 뭐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싸긴 싸다. 근데 우리금융지주가 좀 더 싸다 느낌이고 JB는 싸긴 합니다만 지방이라 뭐 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지방보다는 지금 뭐 그냥 메이저가 더 낫다라고 보고요. K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낙 1등 회사라 조금 비싼 게 흠이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신한도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비싸다 우리보다는. 근데 신한도 싸서 뭐 살만은 한 가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아직 여전히 추세가 좋지 않고요. 뭐 똑같이 여기도 5파고점 치고 A 하고 내리고 B 올라가고 C가 아직은 한 방은 더 남지 않았나. 여기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저점을 깨면서 더 내려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하락은 조금 더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엄청 많이 남지는 않았고 일단 아직까지는 끝나지는 않았다 보여집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도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싸 보이는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삼성전자 항상 8% 정도 되면 밸류에이션 고평가를 쳤었는데 뭐 똑같이 이번에도 그랬었고요. 근데 지금이 그렇게 싼가에 대해서는 싸진 않다. 밸류에이션이 싼 밸류에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손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세가 여기 122동평균선 200일에서 걸려 있긴 합니다만 뭐 결국에는 빠질 것 같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여기도 전저점을 저는 다시 한번 깨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상도 그렇고요. 26일 프랭스팬 여전히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고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긴 좀 살짝 저평가라 나오지만 밸류에이션 자체가 여기는 워낙 실적 변동성이 있어서 항상 저평가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여기는 이제 보통 한 9%? 이 정도 됐을 때가 고점을 쳤었는데 지금이 뭐 좀 밸류에이션이 좀 싸지긴 했지만 과거에 샀을 때에 비해서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사고 싶은 밸류에이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현대차 뭐 정말 하염없이 내리다 오늘 좀 반등했지만 여전히 솔직히 뭐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뭐 아직 들어가야 될 만한 이유는 뭐 전혀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비싸 보인다. 여긴 좀 많이 비싸 보인다 생각이 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과거보단 싸졌지만 지금이 많이 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 여전히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이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막 정말 하염없이 내려가고 있는데 뭐 솔직히 뭐 기술적 반등이 언제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고 싶지는 않다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절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그렇게 여기도 싸 보이지 않는다. 지주사 뭐 할인까지 더 하면 여기 더한 게 아닌데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금리 대비를 안 했을 때 그냥 기대 수익률만 봤을 때는 뭐 좀 싸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뭐 굳이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은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는 좋진 않다. 26일도 확실히 호전된 건 아니고 구름대라도 확실히 좀 넘는 걸 봐야 될 것 같다인 것 같고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살짝이나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앞에 종목들보다는 훨씬 밸류에이션은 저렴해 보이긴 한다. 근데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 뭐 굳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인 것 같고요. 효성화학도 일단 아직까지 구름대 밑이어서 뭐 추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나마 26일 프랭스팬 호전돼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일단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 다만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여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레벨 자체는 워낙 이때가 쌌기 때문에 내려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고평가가 되긴,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비싸지긴 했지만,
이 정도 수치 정도면 솔직히 저평가는 저평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GS도 매수를 했는데, 뭐 GS는 솔직히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매수를 했지만 차트가 좋지는 않은데, 일단 뭐 여기도 그냥 매크로 상황이 나쁘지 않다 생각은 들고요. 26일 프랭스팬 역전은 살짝 되어 있고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제가 뭐 여기 거의 종가 정도 수준에 샀었는데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수준이다, 차트상으로는. 근데 뭐 결국 저는 여기 구름대 딛고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뭐 정제 마진도 많이 좋아졌고, 사실 리오프닝 된다고 하지만 리오프닝 되면 사실 정유 쪽에서 마진 가장 큰 게 항공유거든요. 아직 항공유가 잘 팔지도 않고 있는데 정제 마진이 이 정도면 항공유까지 나중에 리오프닝 돼서 팔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괜찮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가장 큰 거는 구주봉 자체로도 플러스로 돼 있기 때문에 파라볼릭 자체가 매우 초장기적인 추세로도 뭐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라고는 봅니다. 밸류에이션 자체로도 뭐 많이 싸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 평가를 봤을 때도 많이 싸다, 뭐 여긴 뭐 정말 많이 싸다. 사실 GS는 너무 좀 많이 과하게 싸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ESG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제가 매수를 꺼리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안 사기에는 매크로가 너무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은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도 일단 괴선들 다 모였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모였다가 뚫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뭐 저는 추세 좋아 보인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근데 이제 제 차 여기가 구름대가 뚫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뚫리기 전까지는 좋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 판단을 들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충분히 여기는 싼 편이다. 다만 이게 금리를 조정했을 때가 그렇게 싼 게 아니어서 제가 딱히 아직까지는 손이 조금 안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KT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걸리고, DLNC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 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뭐 좀 이제 주택 관련된 이슈 때문에 건설주들이 좀 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과열이긴 한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뭐 빠졌다가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뭐 건설 자체도 저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워낙 싸서 뭐 솔직히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워낙 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상당히 저렴하고요. DLNC.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도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회사다 생각이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 반등은 하지만 여기서 이제 구름대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넘냐 마냐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못 넘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카카오는 그냥 거의 뭐 적정한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그냥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싸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오히려 비싼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여전히 추세 좋아 보이지 않고요. 아직까지 뭐 구름대 아직 돌파되지 못했고, 뭐 그나마 전환선 기준선 후행은 다 호전되긴 했지만 뭐 저는 아직까지는 한 방 정도 더 남았다라고 봅니다. 이게 A, B, C, B, 그 다음에 뭐 1, 2, 3,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2, 3, 4, 5로 3이고 여기가 이제 4고 5로 한 번 더 꽂아야 되지 않을까.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보고 있긴 하고요. 아직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그 5로 내리꽂는 게 이제 마지막일 거라고 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도 고평가되어 있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그렇게 싸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분식 회계 뭐 좀 해소가 되긴 했지만 뭐 분식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밸류에이션 자체가 비싸지 않나, 구름대를 못 넘기고 결국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은 절대가치 평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좀 싸 보이지만 과거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여기 구름대 정도 살짝 넘긴 했지만 결국 저는 좀 빠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긴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그냥 계속해서 비싸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뭐 정말 하염없이 빠지고 있는데, 뭐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일단 아직 굳이 이런 험악한 차트에서 뭐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절대가치 평가도 그냥 뭐 지금이 적정한 주가다. 솔직히 절대가치 평가로는 판단이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좀 싸다. 솔직히 좀 싼 건 싼데 뭐 일단 바닥은 좀 확인하고 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좀 IP가 좀 많이 좀 노후화가 된 거죠. 결국 이제 리니지 자체가 점점 좀 약화가 되고 있긴 하니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뭐 솔직히. 그럼 이제 실적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건데, 이제 뭐 그런 리스크를 있는 걸 굳이 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너무 싸서 반등을 하더라도 뭐 그 정도는 그냥 내 돈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자체는 여기 이제 구름대를 넘냐 마냐인데, 뭐 일단 여기 또 따라서 넘긴 좀 어려워 보인다. 그냥 차트만 봤을 땐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여기는 저평가되어 있다 판단이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포스코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살펴보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도 뭐 차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구름대 저 멀리 있고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해소된 게 없기 때문에 기준선을 뭐 살짝 넘은 건데 뭐 이걸 크게 넘었다 말하기도 애매하고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여전히 생각이 되고요. 근데 다만 뭐 절대가치 평가도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고, 특히 상대가치 평가가 여기는 좀 많이 싸져 있어서 뭐 싼 편이긴 한데 뭐 일단 굳이 추세가 안 좋은 걸 살 필요는 없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아직까지 추세가 좋지 않아서 여기 이제 좀 원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는 거죠. 판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어서, 이제 관리물가 대상이잖아요. 결국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워 보이진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곡물가가 워낙 많이 뛰어서. 그 다음에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 일단 절대가치 평가로는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평가는 되어 있어서 사실 결국에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판가를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좀 리스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적 정도 반등이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생각은 해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아직까지는 고평가다.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생각이 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굳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절대가치 평가로, 그러니까 상대가치 평가에 금리를 조정 안 했을 때는 싼데 금리를 조정했을 때가 그렇게 싸지는 않아서 뭐 딱 그냥 굳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키움증권도 싸긴 싼데 뭐 굳이 지금 증권업 업황이 좋진 않아서 뭐 한국금융지주나 좀 선뜻 들어가기는 좀 애매하다 생각은 들고요. 뭐 차트 상으로도 뭐 둘 다 아직까지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구름대를 확실히 못 넘고 있죠. 뭐 굳이 아직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구름대를 못 넘는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쪽 살펴보면, 애플 뭐 오늘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저는 좀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이제 뭐 우크라이나 협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아마 FOMC 발로 내려가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이슈로 내려가던가 한 번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전저점을 깨지 않을까, 일단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아마존은 뭐 여기서 전저점을 깨긴 했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깨고 그 다음에 반등하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게임스톱 자체도 뭐 완전 장대 음봉 나왔다가 반등하고 있지만 뭐 여전히 여기도 똑같은 흐름 보일 거라고 보고, 뭐 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뭐 너무나 많이 올라왔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오늘 FOMC가 상당히 중요해서 뭐 내일 결과가 나오겠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뭐 아마 결과가 나오면 좀 지켜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뭐 어떻게 사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뭐 나와서 설사 뭐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뭐 증시가 오를 수도 있겠죠. 완화적으로 평가가 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매크로상 물가랑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에 지금 덜 맞는다고 해도 나중에 더 크게 맞을 거고요. 지금 크게 맞으면 지금은 좀 아프겠지만 조금은 나중엔 덜 맞을 거다. 근데 어차피 중요한 건 지금이나 나중이나 맞을 수밖에 없다. 금리 인상에 하면서 긴축을 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과거랑은 다르게 쌓인 지급준비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한 수준 이상으로 세게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물가 쪽 주시 좀 조심하시는 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